안녕하십니까. 헌법학 박사 임재경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주 임팩트 있게 오늘 치러진 경찰헌법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아주 쉬운 건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정답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되며 확정되고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한다. 헌법 조문이죠. 130조 3항. 자, 공고된 날부터 며칠 내에 의결한다?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합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왜? 국회의원들은 바빠요. 그래서 2달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의결되면 그 날로부터 며칠 내에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네, 이런 찬성 얻으면 헌법 개정안 확정되며 누가 공포한다?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지문의 문제점.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이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될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확정되면 대통령이 공포한다.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왜 한지 아시겠죠? 두 군데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결된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숫자로도 틀렸고 공포권자, 공포하는 사람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화려한데 답 찾기는 되게 쉬웠습니다. 2번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4조에도 있고 8조에도 있는 이 민주적 기본질서.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민주적 기본질서는 정당 해산과 관련되어 있고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은, 정당 설립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사안입니다. 함부로 해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있음으로써 민주 질서에 아주 심각한 해악을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존립이나 존속에 대해서 개방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당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악 그리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산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야만 비로소 정당을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 전문가 4조의 통일 조항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8조에 있는 정당 해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만 해산된다. 그리고 3번 선택지가 명백하게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만 해산된다. 제 기본서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어지간한 책에는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중쯤 됩니다. 1번, 2번에서 걸려들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4번 선지의 사회국가 원리는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민주적,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4번 선택지 사회국가 원리는 사회국가적 시장경제 질서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난이도 중입니다. 자,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질문이 난이도가 높고요. 최신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자, 실종선고, 실종기관과 민법, 그리고 상속에 관한 이야기. 그럼 민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가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가 원칙이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입법자가 어떤 제도를 설정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헌법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상속 제도나 상속권은 민법의 한 부분으로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입법 형성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실종 여부, 실종 시기, 실종 선고의 기산점 등등에 관한 모든 상속에 관한 실종과 관련된 상속 시스템은 누가 정한다? 입법자가 정한다. 그래서 실종 선고의 경우에 실종 여부나 실종이 된 시기가 다소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법정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이러이러하게 정했다.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실종 선고는 기산일을 시작일을 판단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문제나 상속분의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법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남녀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게끔 상속 규정, 민법상의 개정 민법 상속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는 부재자에게까지도 이후 법 시행 이후에 인정되는 부재자에게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입법자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소명자를 기초로 한 실종 선고를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민사 시스템에는 어지간하면 법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걸 쉽게 위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많은 재량이 있어요. 그다음 공소시효 제도는 기본적으로 제형 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곧바로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이 내재되어 있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공소시효가 제형 법정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남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공소시효 문제는 다소 소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와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이걸 판단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러니까 3번 문제가 답이었는데 굉장히 악랄한 출제를 했어요. 보세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요소로서의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투명성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또는 문제 풀이 때 신, 항, 투, 평 이게 객관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 항, 투, 평 신항, 투평 신항, 투평이 객관적 요소다. 이것과 내적으로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제 주관적인 측면은 객관적인 측면은 신항, 투평 주관적인 측면은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면적, 내심적, 개인적인 겁니다. 한번 제정된 법 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는다. 존속력. 그리고 그래서 존속력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당연히 작용될 거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이 주관적인 것이다. 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신항, 투, 평이며 이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인 측면 A,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측면 B라고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측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존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 행위 규범으로 행위 기준으로 적용될 거라는 신뢰보호 원칙 이 두 가지가 객관적인 것으로 신항 투평, 주관적인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 자체가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인 요소로 이걸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이 말이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신항 투평을 의미하고 이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측면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다. 그래서 교묘하게 말이 바뀌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주어가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신항 투평이 있고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면이 신뢰보호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데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려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
그 전속력을 가질 거라는 주관적인 측면이 신뢰보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잘못 구성된 지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지문이었죠.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인 측면은 신항투평,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측면은 신뢰보호 원칙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원래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 10년으로 늘린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롭게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까 상속이랑 실정선고랑 비슷하죠.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기각입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법 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다시 한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나름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러므로 존중돼야 한다. 이것을 신뢰보호 원칙 위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4번 선택지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78례죠. 자, 78례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이건 워낙 오래된, 이제 거의 한 25년 이상 된 오래된 판결문인데 객관적인 측면으로서의 신항투평, 주관적인 측면으로서의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출제한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여러분 강조한 겁니다. 자, 공소시효의 경우는 소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와 달려서 객관적인 법적 안정성, 법치주의, 신뢰보호와 더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 실종기관과 상속에 관한 시스템은 민사 문제에서 입법자의 넓은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심각하게 헌법 원리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자, 선거 제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하게 문제다. 왜 문제다? 집행유예자는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선거권을 제약하느냐? 수용자의 경우도 이건 위헌 판결 받았고 이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는데 수용자의 경우도 장기 복역수라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맞지만 1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선거권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수용자를 주지 않는다, 준다, 집행유예 준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자는 당연히 선거권이 있어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되었던 겁니다. 자, 집행유예자는 당연히 선거권을 줘야 한다. 집행유예자를 제한한다면 위헌, 수용자에게 제한한다면 1년을 기준으로 더 많으면 제한하는 게 맞고 1년보다 적으면 1년을 넘지 못한다면 선거권을 줘야 한다. 자,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5번 문제도 불법 체류 애국인, 그다음에 고용 증진 측면에서 근로 환경에 관한 부분은 애국인도 누린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자, 1번, 2번, 4번 다 명백하게 답이 되는 지문이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잘 모르겠거든 MBC를 떠올리세요. KBS나 EBS는 국가 거죠. 사실상 SBS는 민자 회사죠. MBC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자, MBC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한 방송사,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랑 관련된 방송사가 바로 MBC입니다. MBC가 방송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영역이 방송사업이고
방송사업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종의 사경제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사업 관련된 업무 수행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어야죠. 방송하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중요한 기본권 주체자로서 작동된다. 그러므로 인정한다. 이것도 역시 법인 파트에서 여러 번 강조됐던 지문입니다. 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6번 문제가 가장 극악한 출제였습니다. 많은 오답 시리가 있는데 전혀 오답이 없는 명쾌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우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은 목, 수, 최, 군, 목수, 체균 이 네 가지를 다룹니다. 이때 혼인빙자 간음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약간 바보 같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존중이니까 목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50년 전, 70년 전이라 몰라도 지금은 전혀 전립 가능성이 없는 점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겨우 이게 날아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혼인빙자 간음죄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혼인빙자 간음죄의 최대 피해자는 육군사관학교, 사법연수원, 중앙경찰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래서 이 혼빈간제도는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 폐지되었다. 제 기본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90쪽에서 95쪽이죠. 그다음 자, 이번엔 간통죄입니다. 자, 간통죄에 대해서 역시 목수 체균을 따집니다. 목적, 수단,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자, 간통죄의 목수 체균. 자, 간통죄. 기본적으로 혼인 제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성풍속을 지킨다, 가족관계를 지킨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를 지키는데 꼭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이거죠. 수단이 잘못됐다. 당연히 뒷부분도 다 엉터리죠. 여러분 기본권 제한 파트 공부하실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구별해서 공부하십시오. 대체로 다 이 두 개가 걸리지만 앞부분이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 두 번째 수단 부분에서 적절하지가 못하다. 꼭 형벌로 했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결론만 기억해서 간통죄는 이혼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간통죄가 왜 이혼인지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에, 즉 면허 소지자의 자동차 절도의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날려야 되는가? 반드시 날려야 되는가? 이걸 꼭 반드시 날릴 필요가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순히 경망행위, 그러니까 공모 공동정범이라든지 합동범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범인 경우에, 방조범인 경우에 방조범 혹은 정범인 경우까지 일일이 다 면허증을 날릴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가 어떤 형벌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훔친 경우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하지만 최소 침해성, 필요적인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도 되는 게 아니겠냐. 이게 본 겁니다. 그래서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지만 필요적이기 때문에 임의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만 다 모두 날리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취소하기 때문에 최소 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목적은 정당하다. 수단도 적절하다. 다만 뭐다? 최소 침해성에서 위배된다. 자, 마지막
자기 낙태죄입니다. 자, 낙태죄.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정당하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적합합니다. 즉, 똑같죠? 목수 최씨 아저씨, 목수 최균에서 목적도 타당하고 수단도 적절합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전면적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 심각하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다. 그래서 최소침해성을 침해하고 있다. 법익균형성도 당연히 침해하죠.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태아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시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목수는 다 타당하고 요 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도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죠.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쉬운 수단이긴 한데 최소침해성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4번이 왜 답이냐고 덤벼드시는데 명백하게 맞죠. 목적도 맞고 수단도 적합하다. 하지만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 즉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은 바로 수단의 적합성이죠. 그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적합하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3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딜레마에 걸렸을 겁니다. 어떡하냐? 3번, 6번. 그럼 전체 시험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20개를 풀려고 덤벼드시면 고통이 따르지만 전략적으로 대략 85점 또는 80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걸어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20개 다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건데, 자, 친생 부인의 속. 이거 제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발가락만 나를 닮았어. 심지어 혈액형 검사를 하고 DNA 검사해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년간 길렀기 때문에 기른 정이 있는데 이때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 보면 1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 법은 2년으로 친생 부인의 소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절을 2번, 겨울을 2번 거치면서 충분히 고민해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안 키울 것인가 고민한 다음에 판단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2년 내에 판단하게 하는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년이면 짧고요. 2년이면 충분한다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본 강의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친생 분리소가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었을 때 아버지들의 고통. 자, 그다음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에서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한다, 하지 않는다. 디귿 선택지에서 위험한 스포츠도 포함된다. 그다음 리얼 스포츠에서 의료사고 역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제 문제는 니은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 너무 명확하게 쉬웠고요. 니은, 자,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기본적으로 품위유지와 양심에 반하지 않아야 되며 성실해야 되고 기사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장교가 약식 명령을 받아서 판결이 선고됐다면 자진 신고를 해라. 이것은 육군 장교의 하기 싫은 걸 신고하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행자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상벌사항에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장교에게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법률에 근거한 육군 참모총장의 자진 신고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장교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 상식엔 조금 어긋나지만 육군 장교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휘 감독하는 내용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육군 참모총장이고, 육군 참모총장이 자진 신고하라고 명령했다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다소 부당하더라도 상사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게 아니라면 따라야 한다. 자, 9번 문제, 표현의 자유입니다.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죠. 가장 적절한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는 작년에 나온 판례 중에서 100% 출제가 예측됐던 거죠. 선거 운동 기간 중이라도 실명 확인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수없이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익명 표현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이고 문제가 심각하면 당연히 규제될 수 있다. 자,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 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가태를 부과하게 한다면 이 익명 표현이 허용되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은 당연히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규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사전적 포괄적으로 실명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실명 확인제, 실명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니까. 그리고 자, 2번 선택지에 있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음란 표현도 보호 대상인데 다만 규제할 뿐이다. 그리고 91일 전 칼럼 게재 금지는 모두 지나친 규제다. 모두 다뤘던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난이도가 합니다. 왜냐? 이건 헌법 조문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그리고 처벌이나 보안처분, 그리고 혹은 강제징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문은 들어간 적이 없죠.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했습니다. 여기다 신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하인 게 몇 문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거예요. 조문 자체를 다이렉트하게 물어봤던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조문 자체를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그대로 언급되면서 그러니까 헌법 1조, 그러니까 우리 문제 1번에서 4번 선택지, 그리고 우리 문제 6번에서 우리 문제 10번에서의 3번 선택지, 그리고 뒤쪽에 가면 14번 통신의 자유에서 선택지 하나. 결국 문제 항수 따지면 3개지만 실질적으로 2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문 문제로 나온 겁니다. 이거 명백하게 신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1번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건 제가 역시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해야 되고 20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쁜 자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다음,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놈들도 역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등록하고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카메라에 찍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하되 20년씩 관리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자,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자,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나쁜 거니까.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역시 논의가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가상이라 할지라도 이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가상의 경우도 4대 5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5이었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판결 났어요. 기각 판결 났어요. 가상이라도 처벌한답니다. 가상이라도 등록시킨다. 그러면요, 레알, 실제로 사고 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등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제 기본서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상도 처벌하는 거니까 가상으로 사고 친 자도 신상정보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레알, 실제 사고 친 자는 당연히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 출제가 됐어요. 자, 대학의 자치, 적절하지 않은 거. 대학은 자치를 행사한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대학은 교수회가 단독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여러 번 피터하면서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 자치의 주체가 대학 교수회가 단독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돼서 대학의 자율성은 진리탐구와 대학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자, 결국 개념 내재적으로 대학의 자치를 본질로 하는데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자치다.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가 그 주체가 된다. 자, 대학 그 자체가 대학 자율성, 대학 자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침해가 발생하는 국면에 따라서는 대학 전 구성원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이 욕을 먹을 때 대학 교수도 같이 욕을 먹는다면 대학 교수도 중첩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브라브라한데 대학 구성원에게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학 구성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학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은 교수나 교수회도 누린다. 대학만 누리는 게 아니다. 이 지문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이 명백하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이 틀려서 X입니다. X. 없습니다. 여지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쟁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기회가 되면 상세한 문제 해설을 또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경장과 중사는 자, 쟁점 첫 번째, 불평등은 첫 번째, 두 집단이 비교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중사하고 경정은 비교 가치가 있는가? 있다. 두 번째, 차별이 있는가? 있다. 세 번째, 그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가? 이게 따져보는 게 평등입니다. 두 개의 비교 집단인가? 그렇다. 차별이 있는가? 그렇다. 이 차별에는 합리성이 있는가? 있다면 합리적 차별,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케이스로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13번은 그 케이스가 그대로 나와서 1번 기본권 충돌의 문제, 2번 평등권 침해의 문제, 3번에 직업 수용의 문제,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선택지. 자,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이다. 두 번째,
경장과 중사는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다. 중사가 최전방에서 지뢰밭을 거닐기 때문에 후방에서 순찰차 타고 다니는 경장하고의 직무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공무원이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것인가 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그럼 급여에서 공무원에게 자기 직무에 적합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급여만큼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종합병원에서 의사하다가 군대를 간 사람이 종합병원 의사로서 3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있는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300만 원, 막 2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못 받게 된 2,700만 원에 대해서 뭐 보상해라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싶다는 것은 자신만의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요 세 논리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집단인가? 비교할 만한가? 차별이 있는가?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그 불평등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급여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14번 통신의 자유,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지문 문제로 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질문이 두 개라고 했던 이유가 아까 10번 문제는 답이 3번이 명백하게 지문 자체가 판례에서 여기 지문 자체가 조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비의 죄가 없이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요 14번 문제는 1번 선택지가 조문이긴 한데 너무 명확하게 쉬웠죠. 통신비밀법상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비밀법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신이라는 것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다. 명백하게 맞았고요. 자, 2번 선택지 이제 자, 브라브라브라 동기선착 자격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하는 것은 자,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정가입이 안 되죠. 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에 가입하려고 할 때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타인 명의로 들어갈 수 없거나 본인이 2개나 3개의 폰을 만들 수 없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자유롭게 대포폰을 쓰거나 자유롭게 어떤 불법적인 폰을 쓰고 싶은 내 욕망이 컨트롤 당하죠. 즉 내가 대포폰을 쓰고자 하는 내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엿듣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 틀린 이유는 비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통신의 자유는 제한할 망정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자칫 놓치기 쉬워요.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구별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냥 읽고 그냥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해상 감청 부분은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즉 통신비밀법상 인터넷 해상 감청은 최초의 허가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집행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거 제가 기본사에다 분명히 언급해놨습니다. 허가 단계와 집행 단계를 나눴을 때 허가 단계는 문제가 없지만 집행 단계에서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해상 감청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통제 장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였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이 허가 단계는 문제가 없는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자, 그다음. 자, 미결수가 교정시설 내에서 금치, 독방처벌이라고 했죠. 교도관 귀를 물어뜯거나 교도관 코를 팠을 때, 교도관을 폭행했을 때 금치당합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금치기를 당하고 독방에 가 있는 문제가 많은 규율과 질서를 도전한 자에게 편하게 통화하세요, 편하게 사람 만나세요,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금치 기간 중에 편지를 주고받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자, 15번입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나 문제 풀이 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까 봐. 자, 노인성 질병이 노인이 걸리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65세가 안 되신 분 중에서 조기 노화나 조기 질병 발현으로 일찍 노인성 질환이 나오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일찍 노인성 질병이 발생된 분한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안 준다. 자, 장애인 65세를 넘어간 노인의 경우에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65세가 안 되는데 치매 갔거나 65세가 안 되는데 뇌혈관성 질환이 발생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겁니다.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걸 일률적으로 다 안 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자, 65세 미만자에게 안 주는 건 맞다. 하지만 뇌 질환이거나 치매의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평등하다. 우리가 이제 숫자도 얼마 안 되거니와 이제 그걸 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와줬어야 한다. 오케이.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병의 경우라면 배려를 해줘야 한다. 자, 16번입니다. 근로의 권리. 그 1번 선택 중에서 노조는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노조는 근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라고. 딱 나왔어요. 3개월 안 되는 단기자라면 해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경우에 노동운동 부분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이건 과도하게 근로상권을 위해서 침해하는 것이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안 돼도 과도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수업했던 거고요. 4번 선택지. 경비업법상 특수경보원입니다. 이 특수경보원이 어딜 지켜요? 공안과 항만을 지킵니다. 공안과 항만을 지키는 특수경보원이 파업해버리면요, 난리 나죠.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공안과 항만이라고 하는 특수한 주요시설 경비업이라면 특수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체 행동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33조 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죠? 특수경비원에 대한 쟁의 금지는 합리적이다. 특수경비원, 즉 공안과 항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체의 쟁의, 파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다소 그분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이게 기본권 침해까지 가지는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17번입니다. 환경권, 적절하지 않은 것. 환경권은 35조 환경 파트는 헌법 10조 기본권 보장 의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 의무, 과소보호 금지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왜 출제 가능성이 있었냐면 선거 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소음 제한 기준,
그러니까 확성기의 숫자만 제한을 두고 확성기 소음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게 기존의 헌재 판례였는데 현재 판례가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 근처에서 마이크가 너무 커서 자기 귀가 아프거든. 그래서 제가 실감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헌재 재판관들이 번화가 쪽으로 강남으로 이사 오면서 이 판례가 바뀌었다고 제가 지나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확성기 숫자만 있으면 되고 소음 제한 기준은 없어도 돼. 그러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야 라는 판례가 아니 개수의 문제를 넘어 소음 제한 기준까지도 두어야 한다. 그걸 두지 않았다면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 쾌적한 환경권은 8차 개헌 때 들어왔는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조심해야 구별해야 한다고.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구별해야 한다. 즉 입법에 아예 없거나 현재의 불충분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제 기본서에 있고요. 또 확성장치 사용의 경우에 소음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면 쾌적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 왜?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자, 잘 만든 문제입니다. 17번.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 경찰 업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누가 증인이나 친족이 피고인을 쫓아내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특정범죄자 신고보호법, 법특정범죄자 신고에 관한 보호법이기도 하고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이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환된 증인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자 등 보호법은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즉 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퇴정시키고 하더라도 반대 신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게 어디에 가는 거다? 즉 특정 범죄자 신고에 관한 보호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형사보상.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형사보상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청구권자 기본권 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하면 즉시 항고한다. 보상을 해주기로 해도 즉시 항고한다. 왜? 보상 결정액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항고하는 거 맞다. 보상해주기로 하더라도 보상액 등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역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실청할 수 없도록 한다면 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제가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자, 기본서에서 분명히 다뤘고요. 그다음 이제 20번 마지막 공무단임권. 직업 공무원 제도하고 공무단임권은 같이 묶여서 나올 거다.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공무단임권은 25조에 있는 공무단임권은 15조에 있는 직업의 자유보다 더 먼저 적용되는 특별한 성격이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공직신분의 유지, 승진 기회 보장처럼 승진의 응시 제한, 승진 기회 보장 같은 경우는 공무단임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도 했고요. 3번도 역시 교통공사의 경우에 교통공사라는 직위가 공무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4번 선택지입니다. 자,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제가 기본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필요적으로 직위해제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임의적 직위 해제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자, 문제는 임용결격인가? 자,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고유예, 즉 자동차 과실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건, 사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판사가 선고했다면 이건 가발성이나 유법성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경우라면 그 선고유예 사안은 중요한 임용결격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선고유예 사실을 속이고 임용이 됐다면 애시당초 임용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되고요. 선고유예 사실을 속이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공무원 제도에서 공부했던 사실상 공무원이 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인정해주지 않죠. 퇴직금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임용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쫓아내는 건 안 되지만 처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 처음부터 임용결격사를 하고 설령 공무원으로 임명되더라도 그 임명은 당연 무효로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건 제가 기본서 289쪽에서도 했고 45쪽에서 하고 사실상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 공무단임권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질문이 그대로 나와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문제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도 김재규 경찰학원을 믿으십시오. 특히 경찰헌법은 저 임재경 박사를 믿으시면 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헌법만 30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